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좀 Q&A가 좀 밀린 관계로 바로 이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피쉬젤리님이 써주셨어요. 그동안 은을 독점하듯이 매집한 JP모건에서 JPM 코인을 은 가격과 패깅시킬 거라는 찌라시가 있는데 찌라시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실현이 된다면 JP모건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제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일단 JP모건이 발행한 JPM 코인은 달러와 패깅이기 때문에 JPM이 여기서 그 JPM 이미 발행한 그걸 다시 은하고 이제 패깅시킨다. 이거는 이제 힘들 것 같고요. 별개로 새로 다른 은과 패깅된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요. 이미 지금 발행된 거 JPM은 이제 일단은 달러랑 패깅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자산들은 디지털화 할 것이기 때문에 JP모건이 그 전 세계 은의 뭐 반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갖고 있는 은 또한 디지털화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은을 상당량 많은 은을 갖고 있는 JPM이 은을 디지털화 시켰을 때 뭐가 어떤 다른 점이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전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어떤, 물론 이제 은 가격이 은이라든가 금이 이 시장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디지털화한 그 JPM 그러니까 JP모건에서 디지털화한 은 또한 같이 이제 올라가겠죠. 어차피 은 가격이, 실물 은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보지만,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딱히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서, 혹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JP모건이 은을 이제 상당량 많이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디지털화, 어떤, 은을 패깅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그냥 디지털화 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디지털화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JP모건이 갖고 있는 은 또한 디지털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어요. 금일 방송 보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997년에 IMF를 맞아보고 미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들을 돌아가면서 양털 깎기를 했는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은 회생할 수 없도록 철저히 붕괴시킬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최소한의 피해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일단 미국이 금융 세력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마지막 걱정해 주셨던 부분, 우리나라 경제 최소한의 피해로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해를 안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일단 서프라임 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그때 1000포인트 무너지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에 중국 상해지수 무너지고요, 뭐 미국 나스닥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겁니다. 볼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저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의 어떤 위기가 중국의 그 위기가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개인들도 각자 잘 살려야 된다. 개인들도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도 준비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번 위기가 저는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립 모리스님이 써주셨는데, 암호화폐의 키는 미국이나 중국 벡트 거래소 ETF 승인과 관계없이 한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한 재료들은 현재 투자자들이 버티게 하는 하나의 재료들에 불과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위한 도화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책적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하여도 단기적 펌핑 외에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 상태는 지속되리라 생각하며 확실한 방향성은 2022년 3월을 전후하여 나타날 것 같네요. 2022년 하반기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일단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화 거래량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달러와 그 코인힐스 들어가서 보시면 달러와 유로와 죄송합니다. 달러와 엔화가 거의 뭐 달러 엔화가 한 45%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1, 2위. 그리고 이제 브라질 헤아라가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 제가 봤을 땐 어떤 그 환율이라든가 헤아라의 어떤 위기로 인해서 지금 이제 브라질 돈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브라질 자금이 몰리면서 지금 브라질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4위를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5위가 유로화입니다. 근데 이제 4위라고 해도 3.9%밖에 안 돼요. 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갔다. 미국과 일본이 가져갔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1위부터 시총 1위부터 뭐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을 보면 특히 이제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은 미국 쪽 관련된 코인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보면 거의 주도권은 이제 미국이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당연히 예전 2017년도에 저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완전 암호화폐 4차 산업 주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어떤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으면서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잘하면 이번 기회에 뭐 그 월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을 우리나라가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죽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뒤로 밀려난 그런 지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쉽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옵션 매매를 하다 보니까 2011년도도 마찬가지 2011년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옵션 거래량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어떤 규제를 만들고 개인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기 힘들게 만들면서 규제를 높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시장이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축소된 우리나라 시장을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우리나라가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세계 1위였던 그런 시장을 다 또 뺏기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업빗이라든가 뭐 코빗, 코인원,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좀 더 제도를 빨리 마련해 줘서 저는 그 제도 안에서 좀 세계 상위권 그런 거래소가, 왜냐면 앞으로 이 거래소가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거래소가 또 증권회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이 저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빨리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릭 윤님이 써주셨고요. 현재 상위권 코인들의 생존율과 예전 닷컴 버블 때 상위권 회사들이 생존율이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닷컴 버블 때는 철저히 회사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 등 회사의 능력과 방향성이 생존 가능성과 연관되었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코인을 발행한 회사 및 암호화폐 기술력보다는 금융세력의 이권 및 해당 코인의 발행 목적이 향후 생존과 시장 점유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세력이 달러를 대표로 하는 금융자산 가치를 옮길 목적으로 비트, 이더, 리플, 비케, 스텔라 등 시총 상위권 메이저 암호화폐를 매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후발주자로 아무리 기술 좋은 코인이 치고 올라오더라도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지를 못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메이저 코인들을 매집하여 본인들의 시나리오를 다 써놨는데 굳이 판을 뒤흔들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써가며 판을 다시 짜는 불필요한 일을 하기엔 본인들의 리스크도 있을 거라,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게 현재 메이저가 끝까지 살아남고 자산 가치를 분배하여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여기서 이제 대신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든가 유틸리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때 이제 그런 기업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상위 그러니까 뭐 한두 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 플랫폼 코인들 중에 한두 개. 그 플랫폼 코인에서 그 플랫폼 코인을 먹여 살리는 또 유틸리티도 저는 몇 개가 다 그 플랫폼 코인을 먹여 살리는 그런 유틸리티 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이더, 리플, 피켓, 스텔라 이 중에 이제 금융 세력이 어떤 코인을 선택했을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못하고 모르고 대략 짐작만 하는 거죠. 짐작하기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 비트가 금융 세력이 뒤에 배후 세력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세 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끌고 갈 테고요. 나머지 그 세력이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코인들은 지금은 이제 10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뒤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예. 그리고 이제 금통님이 써주셨어요. 어떤 이제 외국 트레이더가 작동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2022년도에 이제 18만 달러요. 2021년도에는 6만 3천 달러, 2022년 18만 달러, 2023년에 56만 달러, 2024년 180만 달러, 2026년 1542만 달러까지 간다던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이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예, 이게 왜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라고 하면, 만약에 그 달러를 그 MMT 이론을 만약에 그 페드에서 내놓으면서,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그 민주당이 있죠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MMT 이론을 밀면서 달러를 무한정 공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대 달러 차트를 봤을 때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침체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MMT 이론을 펴진 않으면서 어느 정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1000만 달러, 물론 이제 지난번에 어떤 미국의 헤지펀드였나요? 거기서는 1000만 달러까지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진 않고,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 각도를 점점 낮추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잠시만요. 예.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 저점대로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1000만 달러가 아니라 2000만 달러, 100만 더 넘어가겠죠. 그 이상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건데, 그렇게 이제 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요, 계속 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간다라고 하면 39만 달러, 그리고요 진짜 계속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 가겠죠. 계속 가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 미국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처럼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 달러를 거의 말도 안 되게 찍어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차트를, 일단 베네수엘라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성숙기가 접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이렇게 1000만 달러까지 가지 않고, 특별하게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MMT 이론을 하면서 돈을 찍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성숙기가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켈빈 초이님이 써주셨는데, 코인 투자를 하다 보니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 역시 나노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타디움과 같이 메인넷 출시가 될 경우 거래소가 아닌 개인 하드 월렛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메인넷 수합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수합 시기를 놓쳤을 때도 차후 수합을 할 수 있는지요. 거래소에서 공지를 통하여 그냥 두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하드 지갑에 보관한 경우 여러 개 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만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 일단 지금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이 코인데스크 코리아 이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래소에 뒀을 때는 거래소에서 보통 그 토큰 수합을 다 해줍니다. 대행을 해서 다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개인 지갑에 넣었을 때는 기간이 있는 게 있습니다. 토큰 수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게 있고 기간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는 경우는 뭐 나중에 내가 때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데, 기간이 정해진 기간에 토큰 수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예, 잠깐만요. 예. 일반 사용자 및 투자자의 경우 어디에 토큰을 저장했느냐에 따라 토큰 수업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저장한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개인 지갑에 저장한 사용자는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즉 매핑이라는 토큰 등록 절차를 직접 거쳐서 기존 블록체인에서 사회 네트워크 토큰을 전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토큰 수업을 완료해야 하는 마감 시한을 정해두고 있고, EOS 등의 프로젝트는 마감 시간이 지나면 기존 블록체인상의 토큰은 모두 동결이 되어 사용자가 이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감 시한을 두지 않는 프로젝트도 있다라고 이제 여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걸 때를 놓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거래소에 보관해 놓으셨다가 거래소에서 알아서 토큰 수합을 해주면 그때 다시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다 챙기실 수 있으면 지갑 안에서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제 거래소로 옮기셔서 거래소에서 알아서 이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이제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개인들 이제 능력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독학님이 써주셨는데, 영국에서 브렉시트 위기감으로 비상 식량 업체가 호황이라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유로존은 지금 영국 브렉시트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여전히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고, 또 프랑스의 이제 노란조끼 운동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또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 샹들리제 거리 안에서 아예 그 시위를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그냥 억지로 누르는 거는 이제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이 문제는 오히려 이제 더 골마터져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예, 마지막으로 마르코 리오님이 써주셨어요. 예전 리플 시총 질문하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코인을 장기로 보유하고 싶어서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오스의 경우 미돈, 이더리움의 경우 마이더월렛, 메타마스크 등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망할 경우 그것에 보관하고 있는 코인은 안전할까요? 또한 5년 후 빗썸 같은 거래소에 코인을 두었는데 그 거래소가 없어진 경우 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보관한다고 하면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안전한 것이고, 거래소가 이제 망하거나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대형 거래소에서 그 피해본 금액이 소규모 금액이라고 하면 빗썸 같은 경우 자기네가 다 피해 금액을 떠 안 씁니다. 왜냐면 이제 고객들 어떤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신뢰 차원에서 자기네가 떠 왔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뭐 그 거래소가 작은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그 피해 금액, 해킹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면 거래소에서 그 피해를 다 고객들한테 이제 전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그 피해를 다 전적으로 다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거기에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까지도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n분의 1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돈 같은 경우도 많은 금액을 거래소에 현금으로 넣어놓는 것도 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뭐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뭐 나노레저에 넣었을 때 내가 이거를 나노레저 회사가 또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4개 니모닉 단어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나노레저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뭐 나노레저 회사가 해킹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 나노레저에 있는 코인들은 그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뭐 새로운 어떤 지갑이라든가 아니면 나노레저 새로운 공기계를 사서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거. 예, 이렇게 하고, 예,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에 늦게라도 다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A가 계속 밀려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찍고 있는데, 일단은, 예, 최대한 하는 데까지 오후에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